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탈북 중에 마주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한 사연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계시는 곳에 행복과 감동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합니다. 버스 종점 앞, 낡은 간판 밑에 언제나 불빛이 꺼지지 않는 집. 아침이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들어와 뜨끈한 라면에 김치전 하나를 곁들이고, 점심이면 공장 언니들이 아주머니, 오늘은 떡볶이 매콤하게요 하며 웃고 갑니다. 손님들이 많이 빠져나간 오후 2시. 라디오를 켜면 어릴 적 들리던 그 잡음 섞인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반죽 그릇을 내려놓고 달궈진 철판에 기름을 한 바퀴 돌립니다. 지글 소리가 올라오면 자꾸만 두만강의 바람 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절순히 아주머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 진짜 이름은 김연화. 북쪽에서 내려온 지 20해가 넘었고 제 삶은 많이 달라졌지만 어떤 밤은 여전히 그 강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연화야, 불이나 줄래? 주방 한쪽 알바 언니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수습합니다. 미안해. 내가 잠깐 딴 생각했네. 또 라디오 들으면서 생각 많아졌죠? 아주머니, 그런 날 있잖아요. 갑자기 옛날 소리, 옛날 냄새가 확 올라오는 날.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쿡 하고 눌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말해볼까? 어쩌면 김치전 굽던 제 손이 제 삶의 이야기를 대신 꺼내달라며 뜨겁게 달아오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두만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그날 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평안북도 회령. 눈은 허리춤까지 쌓였고 사람들의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말 대신 한숨, 웃음 대신 기침 소리. 저녁이면 굴뚝에서 연기가 안 올라오는 집이 하나둘 늘었고 아침마다 문지방 앞이 조용한 집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집이 되곤 했습니다. 남편은 제대한 뒤 허드렛 일을 닥치는 대로 했지만 몸이 성치 않았어요. 겨울이면 관절이 굳어 한참을 주무르다 일어나곤 했죠. 10살 난 아들 민수는 오래 감기를 앓았습니다. 기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약이 없으니 뜨거운 물에 소금이라도 조금 타서 입을 축이는 게 다였어요. 장마당에서는 쌀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돈을 내밀면 상인은 돈을 한 번 더 비춰봅니다. 빛깔이 바래진 지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피는 눈빛.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고 물건이 있어도 우리 손에 닿지 않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날 장마당 귀퉁이에서 어떤 여인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둘러봤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죠. 또 한 명. 그 말이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를 빨리 지나쳤습니다. 굴뚝 연기 없는 집이 늘어갈수록 사람은 말 대신 눈빛으로 서로를 피하더군요. 살기 위해서. 밤이 깊었습니다. 부엌문을 닫고 양은 냄비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쌀가루를 긁어 모아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남편 그릇에 반, 아이 그릇에 반. 제 그릇은 바닥에 눌러붙은 것들을 긁어 모아 겨우 한 숟갈이었습니다.
그 한 숟갈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문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어 배속까지 시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하고 창틀에 작은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 문을 열자 이웃 큰댁 아줌마가 누구 눈치라도 보는 듯 주섬주섬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중국만 건너면 밥이 있다. 단 한 줄. 아줌마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연화야, 더 버틸 수 있겠니? 사람들이 말하더라. 강만 건너면 밥이 있다더라. 브로커를 통하면 길이 열린다더라. 누구는 거짓말이라 하고 누구는 살았다 하더라. 나도 모르겠다. 다만 아이 기침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저는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울음부터 쏟아질 것 같아 고개만 꾸벅 숙였죠. 그날 밤 남편이 눕기 전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화야, 오늘 장마당에서 무슨 말 들었니?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강만 건너면 밥이 있다 하오.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굵은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는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가 굶어 죽게 둘 수는 없지 않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기울게 할 줄 알면서도 이튿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열자 동생 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썹엔 눈송이가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언니.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끌어안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으로 겨울을 버텼습니다. 언니 나 들었어. 뭘? 강 건너면 살 수 있다며. 나 언니랑 같이 갈래. 순이는 30을 간 넘긴 나이에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데에 너무 많은 날을 써버린 얼굴이었죠. 저는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순이는 웃었습니다. 언니, 우린 늘 그랬잖아. 없으면 있는 걸로 버티는 거. 그날 저녁 우리 집에 있는 것들 중 가장 귀한 걸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라디오.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 잡음이 섞이곤 했지만 그 소리가 우리 가족이 끝까지 사람으로 사는 법을 알려준 유일한 창문이었죠. 이걸 내자.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건 추억이야. 아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밥이야. 숨 쉬는 밥. 그날 밤 우리는 라디오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얼룩을 지우다 보니 아버지가 가만히 웃고 있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브로커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늘 사람을 통해 말만 흘렸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만났습니다. 중년의 사내, 거친 손, 눈빛은 번들거렸습니다. 돈은 이 라디오밖에 없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들어보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추억값이 제법 나가겠네. 줬소. 대신 조건이 있소. 강만 건너면 당신네는 일을 좀 해야 하오. 무슨 일입니까? 살려면 다 하는 게 일이요. 겁먹지 마. 중국은 넓으니 자리 많아. 그의 웃음은 차갑고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우리는 웃음의 온도를 가릴 힘조차 없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사흘 뒤, 달 없는 밤. 사흘은 길었습니다.
긴장과 공포는 미리 배를 고프게 만들고 긴장한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우리는 밤마다 짐을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코트 대신 낡은 소매투, 신발 속엔 헝겊을 한 겹 더 깔고 주머니에는 삶은 감자 2개, 그리고 남편의 손에서 내 손으로 옮겨진 작은 쪽지 하나.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출발 전날 밤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야,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나는 모른다. 허나 내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그의 손등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그 굳은 살이 내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따뜻하면서도 무겁게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출발 당일 우리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숨소리만 아는 사람, 눈빛으로만 말하는 사람. 브로커는 짧게 지시했습니다. 말 줄여. 발자국 깊게 남기지 마. 끝에 가선 뛰지 마. 얼음이 깨진다. 밤은 일찍 왔고 달은 구름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두만강은 멀리서 볼 때 고요해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칼날 같은 바람이 얼음판을 긁으며 지나갔습니다. 언니. 응, 순이야. 살아서 가자. 그래, 살자.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을 얇게 깎아 내뱉으며 강 중앙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하얀 점들이 번쩍이며 움직였습니다. 손전등 불빛, 누군가의 숨급한 발소리가 바람을 가르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공식의 제복이 아니었습니다. 날밤 달빛은 숨어 있었고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이 코끝을 핥히고 지나갔고 강 위엔 얼음이 얇게 살얼음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발자국 남기면 안 돼. 브로커의 말에 우리 셋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동생 순이, 그리고 앞서 걷는 그 사내. 그는 무거운 배낭에서 손전등 하나를 꺼내 하얀 눈 위를 비추다 곧 껐습니다. 불빛 새면 다 끝장난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두만강의 얼음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눈이 덮인 부분은 미끄러웠고 어느 곳은 얼음 밑으로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났어요. 한 발 잘못 디디면 깨질 것 같았죠. 순이야, 조심해. 미끄러지면 안 돼. 응, 언니. 나 무서워.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저기 불빛 보이지? 멀리 강 건너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죠. 자유가, 밥이, 웃음이 다 그 불빛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불빛은 누군가의 눈이었습니다. 매서운 사냥꾼의 눈. 얼음을 밟을 때마다 찌익 타는 소리가 났고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얼어붙고 코끝이 저렸어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너무 무서워. 괜찮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살아서만 가면 돼. 다신 굶지 않아도 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브로커는 이를 악물며 속삭였어요. 그놈들 순찰 도는구만, 빨리 가. 우린 거의 달리듯 얼음 위를 건넜습니다. 그 순간 불빛이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밝아지며 누군가 외쳤죠. 멈춰. 눈보라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휘몰아쳤습니다. 눈이 하얗게 날리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삼켰죠. 누군가 고함쳤습니다. 잡아라. 도망 못 간다. 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지만 눈발 사이로 검은 그림자 몇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얼음판을 두드렸고 얼음 밑 물소리가 따라 울렸습니다. 공안이야. 빨리 뛰어. 제가 소리쳤지만 브로커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공안 아니야. 저놈들 경찰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불빛 사이로 나타난 남자들이 우릴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제복도 없었고 총 대신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마치 굶주린 짐승 같았죠. 한 놈이 순이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쪽이 괜찮겠네. 그가 순이의 팔을 거칠게 잡자 제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러자 그는 웃으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손길이었어요. 브로커가 허겁지겁 변명했습니다. 이봐, 약속했잖아. 여기까진 내가 데려온다고. 입 닥쳐. 넌 돈만 받으면 됐잖아. 그들의 대화는 한순간에 모든 걸 깨닫게 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거래 대상이었어요.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그녀의 팔이 잡혀 끌려갔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지만 발밑 얼음이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몸이 휘청이며 물이 튀었고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눈보라 속에서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순이의 머리카락이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자 하나가 제 머리채를 잡더니 거칠게 내뱉었습니다. 넌 팔 데가 많겠네. 살려달란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나. 제발 놔. 제 발길질이 그들의 다리를 스쳤지만 그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힘이 있네. 더 비싼 값 하겠어. 그때였어요.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 켜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고함치는 소리. 쉐이, 니먼, 스톱.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공안 차량이었어요. 저는 얼음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얼음 위에서 곧 얼어붙었습니다. 순이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은 눈보라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은 다시 아무 일도 없던 듯 고요했습니다. 오직 제 발자국만 얼음 위에 남아 있었죠. 저는 그 발자국을 밟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언니는 살아남을게.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이 제게 한 가지를 속삭였습니다. 살아남는 것도 용기라는 걸. 눈보라가 멈추고 나자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발자국도 순이의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얼음 위를 몇 시간이고 기어갔습니다. 손끝이 감각을 잃었고 무릎은 얼어붙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순이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눈을 뜨면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새벽녘 강 건너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탔습니다. 나무 껍질을 뜯어 씹으며 버텼습니다. 손끝에 피가 배어도 그 피조차 따뜻해서 고마웠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날, 저는 농가의 외양간 뒤에서 쓰러졌습니다. 눈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램프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흰 머리에 두툼한 속옷을 입은 중국 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뜨끈한 죽 한 그릇을 꺼냈습니다. 먹으라. 단 한마디.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덮어주며 속삭였죠. 너 북한 아이 맞지? 괜찮아. 우리 딸도 그렇게 왔어. 그 말에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무릎 위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눈을 뜨니 따뜻한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시골 농가였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레 문을 걸어 잠그며 말했습니다. 여긴 위험해. 말 조심해야 해. 우리 마을에도 사람 파는 놈들 많아.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는 그 집의 헛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들판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낡은 옷과 빵 한 덩이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며칠은 버틸 거야. 나중에 내 조카가 오면 그 사람 따라가. 그 사람 한국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니. 그토록 멀게만 느껴지던 남한이라는 단어가 바람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언니 살아있어. 너 대신 꼭 살아남을게. 사흘 뒤 새벽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내 조카야. 따라가. 낯선 사내가 헌 자전거를 끌고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이분이 연화 씨 맞죠? 어서 타요. 여긴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논길을 지나 산길로 향했습니다. 길은 질척거렸고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 산에는 중간중간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요. 조금만 더 가면 사람들이 있는 곳 나와요. 산을 한 고개 넘자 낡은 교회가 하나 보였습니다. 십자가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곳엔 몇 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으로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국 선교단체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탈북자들을 숨겨주던 분들이었죠. 한 젊은 여성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조금만 더 버티면 한국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살아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좁은 지하방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밤엔 성경을 읽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사람의 온기 같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완전히 차갑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하루는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왜 거기서 왔어요? 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사라졌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글쎄, 이제야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며칠 뒤 우리는 트럭 짐칸에 몸을 숨기고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그리고 태국으로. 긴 여정이었지만 그 모든 길 위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걸. 남한에 도착한 첫날,
공항 유리문 밖의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먹은 하얀 밥은 너무 부드러워 입안에서 녹는 게 낯설었습니다. 이게 밥이구나. 그때 그 한 입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착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세상도 사람도 전부 낯설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는 괜찮아. 언니는 살아야 해. 10년이 지나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식집을 차리고 손님에게 김치전을 내어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난 어느 날 NGO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김연화 씨 맞으시죠? 한 분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요? 중국에 사는 분인데 이름이 김순이랍니다. 그 이름, 그토록 간절히 부르던 이름이 전화기 너머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단체를 통해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 순이는 나이가 들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지만 그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나 그날 얼음 밑으로 빠졌다가 마을 사람들이 건져줬어. 팔려갔지만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어. 언니가 살아있다면 그걸로 됐어. 나는 여전히 언니의 동생이야. 그 글씨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오래 울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눈물, 잃은 것과 살아남은 것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릴 다 데려가진 않으셨군요. 누군가의 품에서 내 동생이 아직 살아있군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잔잔한 곡이 멈췄고 저는 손을 모았습니다. 살아남는 건 그저 운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문을 엽니다. 기름팬에 김치전을 부치고 젓가락 소리 사이로 라디오를 켭니다. 세상 소식이 흘러나올 때면 가끔 두만강의 찬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듯 합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웃으며 물어요. 아주머니, 요즘 세상 힘들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밥은 있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도 숨지 않아도 되는 것, 밤에 문을 잠그며 떨지 않아도 되는 것,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먹이며 맛있지? 하고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습니다. 라디오 DJ가 말하던 문장이 문득 떠오릅니다.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기적입니다. 저는 오늘도 김치전을 부치며 순이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순이가 여전히 미소 짓고 있는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살아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를 감사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먼저 떠난 이들의 목까지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이 땅에서의 보답 아닐까요? 그날 밤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살게 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연화 씨는 여전히 두만강 건너 그 어딘가에 있을 동생 순이 씨의 안녕을 위해 분식집 한쪽에 작은 초를 켜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것, 오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